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1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세금을 달리해서 재산세 여기 파트 할 차례인데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세금의 세원을 먼저 본다겠어요. 그리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문장 볼 때에 재산세 이래 돼 있죠. 재산세 이래 있으니까 세자 앞에가 재산, 재산세, 세원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예요. 재산을 보유하였을 때에 재산세로서 부가 징수한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지방세다 이렇게 나오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함으로써 시, 군, 구세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법에서 재산이란 무엇이다 라고 물건으로서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물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재산 그러는데 정해진 물건으로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다섯 가지 물건을 보고 재산 그러죠. 이 다섯 가지 물건을 보유하였을 때 재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가 징수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알려준 것이 교재 171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의 나오죠. 그 내용 보죠. 재산세는 기준일 현재 여기서 기준일 하면 법에서 정해진 날짜로서 6월 1일이에요. 앞에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 그랬죠. 기준일로서 6월 1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나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기준일 6월 1일 현재 그 옆에서 과세 대상을 보유한 자 여기서 과세 대상 하면은 재산을 말하죠. 재산에 대한 의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세 대상 밑에다가 적으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고 적고요. 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자, 여기서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 뭐라겠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다면 그때에서는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또는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나왔다면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입니다. 여기에서 관할 나왔죠. 그리고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그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물건 나오면 되겠죠.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여기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시, 군, 구세니까 시, 군, 구청장이 이렇게 나와져요. 고지서를 발번은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볼 때에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총론에서 확정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 확정이라는 말은 세의 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죠.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인데 이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신고고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결정 그럽니다. 그럼 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세금은 신고고 어떤 세금은 결정인가 이 내용을 구별할 때에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세요. 보유에 속한 세금들은 누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지자체가 토지 대장이랄지 토지 등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보유에 속한 세금들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에 속한 세금들은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 외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다 이렇게 하였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세금이 신고고 어떤 세금이 결정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취득세는 보유 외니까 자, 세자 앞에가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보유 외란 얘기죠. 보유 외니까 신고. 등록민서도 신고. 그래서 아까 10강이랄지 11강에서 배웠을 때에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등록민서도 부가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세자 앞에가 양도니까 신고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와져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되겠죠. 그래서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방법, 요 방법이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통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 197페이지에서 나와져요. 그래서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은 제7절 부가 징수해 가지고 밑에서 2번 징수 방법 1번에서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여기에서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라는 말은 지자체장이 세액을 결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서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거기 체킹하시고 그리고 보통 징수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고지서 발부로 징수라고 적고 그리고 고지서는 어떻게 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그 밑에 2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2번 설명으로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 문장의 키 단어는 구분한 고지서에 이 나옵니다. 그가 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다 보유했을 때 이것을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아니면 따로 과세하겠는가 그 내용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기에서는 따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따로 과세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물건별로서 세 금액을 산정하여서 지자체가 물건마다 세 금액을 산정해서 각기 재산마다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볼까요? 흐름상으로서 살펴보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해보죠. 어떤 분이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그럼 취득하였으니까 납부돼야 될 세금은 취득세로서 납부하겠죠. 그리고 취득세 납부하였었고 납부하였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보유했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매년마다 고지서 나갑니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간다면 이 소유자는 매년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적으로 납부하겠죠.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어요. 그랬으면 상가란 재산이 신축하였음으로써
증가 이루어지죠. 신축 원인으로서 원시 취득 원인으로서 재산 증가됐다는 것은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상가 건물을 이제 보유하죠. 보유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로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재산세로서? 건축물. 건축물 재산세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상가 건축물 따로 해서 거기서 나가죠. 또 토지 따로 해서 거기서 나가죠.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각기 물건에 대한 이유를 전부 다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물건마다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에 대한 내용은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그 문장의 키가 뭐였을까요? 구분한 고지서의 얘기겠죠. 다시 읽어드리면 동그라미 2번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분 고지, 여기가 키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구분한 고지서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작년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여기 구분 고지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니까 이 내용을 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문장에서 합하여 고지서 나간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틀리고 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 원인은 알죠. 그 원인은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안 믿으니까 믿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니까요. 구분 고지한다에다가 키를 잡으시고요.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다시 앞 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말 나오죠. 어떻게 말 나오냐면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다. 물세로서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마다 세액을 산정하니까 물세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별로서 고지서 나간다라는 의미로서 물세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3번에 대한 내용도 이미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요. 이 내용도 재산세에서도 설명되고 있죠. 그 내용으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재산세는 그 줄 끝 가보시면 공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말은 공무적 내용, 공부하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걸 총괄해서 공부라 그래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서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와 사실 내용이 같았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적 내용과 공무적 내용인 서류에 대한 내용과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달랐을 경우는 어디에 따르겠다? 사실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줄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택 건물을 신축합니다. 주택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딱 신축하여서 준공받죠. 준공받자마자 이제 월세 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도면에 없는 옥탑 만들죠. 옥탑 이렇게 만들어요. 월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옥탑 만들고 그다음에 또 2층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가 계단이 설계되면 없었는데 2층에다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도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주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떨까요? 서류상으로서는 여기죠. 실상은 여기까지 있죠. 실가는. 그러면 서류에 대한 내용과 실상이 다르죠. 이럴 때는 어디에 따르겠다? 실지에 따르겠다. 이 내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 현황이 다를 때는 사회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제2절 과세권자.
과세권자란 말은 징수권자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징수권자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과세권자는 시, 군, 구 되겠죠. 자, 거기에서 1가로에서 그 문장 끝 가보시면 그 줄 끝 문장이 아니라 그 줄 끝 가보시면 시, 군수, 구청장 시군 구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 재산세의 납세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문장에서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 보고 그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갑니다. 여기에서 적어진 거 보니까 재산세 돼 있죠. 재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지방세므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이렇게 나왔으면 주어진 물건이 토지니까 토지, 소재지 되겠죠. 그 옆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토지 나오고 토지, 소재지 나오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 군, 구라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결국적으로서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되겠죠. 또 다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를 넣었으면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거기다가 적으세요. 건축물, 소재지 옆에다가 시, 군, 구 적고요.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되겠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시, 군, 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는 달리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니까 정착된 곳이 나와야 돼요. 선박에 대해서 정착된 곳은 선적항에다가 정착시키죠.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선적항 소재지 시, 군, 구 됩니다. 선적항 소재지 시, 군, 구로 되고요. 항공기에 대한 내용도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착된 곳 나와야 되겠죠. 항공기에 대해서 정착된 곳은 정치장입니다. 그래서 정치장,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2번에서 납세 의무자, 이 납세 의무자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6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9번 출제했습니다. 19번 출제했고 그리고 최근래에 5년 동안 꾸준하게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만 나오길 비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만 하였으면 키드 하나만 가지고 문제 푸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해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려주고 키드 하나만 빼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그 키드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먼저 납세 의무자 뜻 보죠. 어떠한 세금인지 원칙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 뜻에서 나와져요.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세원을 갖춘 자니까 재산세에서 세원은 재산의 보유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이래 되겠죠. 소유자.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 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여요.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입니다. 매년마다 과세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요. 저희들은 법에서 정했다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준, 날로 정했으니까 기준일 되겠죠. 기준일로서 법에서 정인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시점.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꼭 조심하실 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준일, 요
날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서 납부 개시일, 취득일 이런 단어 나오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또 혹시 의문점 날까 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납부 개시일 틀렸다겠죠. 왜 틀렸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기준일 단어와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이 D페이지에 있으니까 D페이지에 나와 있는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줄게요.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와 주냐면 197페이지 나와져요. 197페이지에서 이 가로 납기 나오죠. 납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을 보니까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토지에 대한 내용은 9월 16부터 9월 30일. 그럼 여기에서 빠른 달이 7월 달이죠. 7월 달로 해봅시다. 7월 달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부터 7월 31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납부 개시일은 7월 16일 되겠죠. 납부 개시일은 7월 16일. 7월 16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징수하는 기간이지 납세의무자 결정된 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개시일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구분 고지 배웠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고지서에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볼 때 고지서는 각각 고지서 나가는데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이 납부 개시가 7월 16일이니까 고지서 발부는 7월 달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7월 달에 고지서를 나가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6월 달에 결정해 줘야 고지서가 7월 달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며칠 되겠어요? 6월 1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나오면 며칠만 나온다? 6월 1일만 나온다.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 그 내용을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누로서 공부에 서류상에 기록된 자와 실소유자가 같았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실소유자와 서류상에 기록된 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을 때는 다르죠. 그런 경우가 문제예요. 등기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변동되었어요. 소유권 변동되었다면 여기에서 등기되지 않고 소유권 변동됐으니까 실질적 소유자가 누군지를 지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공무상, 서류상에 기록된 자에게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협력 의무에 대한 이유로서 공무상 소유자, 너가 이렇게 등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는 신고해 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주어지죠. 여기 요 경우에 해당이 되었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를 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꼭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죠.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자,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7월 달에 나간다겠죠.
그럼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려면 납세음자는 6월 달에 결정해 줘야 7월 달에 고지서 나갈 수 있으니까 신고에 대한 내용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준일로 가야죠. 6월 달로 가야죠. 그래서 얘가 6월 달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거 이거 꼭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이제 이 재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 공무상 소유자가 이런 경우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겠어.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예외적 법률을 둬요. 예외적 법률에 대한 이유로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면 공무상 소유자 너가 납세음자 이렇게 나온다면 공무상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키단어가 빠졌네요. 키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었는 거예요. 여태껏 그랬죠. 예외적 내용이 나타나려면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와줘야 공무상 소유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 공부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요. 뭐 국어 공부에 대한 이런 거죠.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서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국어 공부예요. 국어 공부를 빼놓은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을 때 공무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로 나온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교재상으로서 체킹해 준다면 2번 납세 의무자 밑에 1가로 원칙 사실상 소유자 밑줄 긋고요. 재산세 기준일 현재 기준일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6월 1일이라고 적으세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를 체킹해 주시고요. 그럼 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이 년도 재산세는 몇 년마다 가세요? 이 년도에서 6월 1일 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랬으면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율을 정한다 했으니까 이때 연도에 납세율은 누가 되겠다? 6월 1일쯤에서 소유한 자는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에게 납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그러면 이때 납세자는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 여기서 날짜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외 나오죠. 예외의 단위로서 동그라미 1번. 또 1번 내용 보니까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 끝말은요. 공무상 소유자로 되겠죠. 이제 이 문장을 바꿔볼까요? 변형합니다.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한 경우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어떨까요? 틀렸죠.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납세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거기다가 적으세요. 공무상 소유자 옆에다가 적으세요.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는데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 3번 봅시다. 3번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 이 말 나왔죠. 그러니까 납세자는 공무상 소유자죠.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공무상 소유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변형해 볼까요?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공무상 소유자다. 그럼 어떨까요? 틀렸죠.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납세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무상 소유자 옆에에다가 가로하셔서 이렇게 적으세요. 공무상 소유자 옆에 공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는데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납세 의무자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가 있으니까 그 키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상속이 개시된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상속이라는 단어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연결됐으면 납세자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서 주된 상속자란 옆에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여기도 밑줄. 이제 설명드릴게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에 관한 등기를 행하지 않고 신고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서 법을 만든 사람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으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가 되겠죠. 공무상 소유자로서 서류상에 기록된 자로서 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돌아가신 분에게 고지에서 나가면 우리는 참 좋죠. 세금 안 내서 좋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7월 16일 날 고지서 받고 벌떡 일어나서 7월 16일 날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면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하면 좋겠죠. 하나 그럴 일은 만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무신고에 대한 내용은 공무상 소유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오겠는가?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로 갑니다.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니까 표현된 단어는요. 주된 상속자 이 나와져요. 그리고 주된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입니다.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가 1.5로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일식으로 동일합니다. 배우자분이 계셨다면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인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로서 납세자예요. 그런데 배우자분도 안 계셨다. 그러면 아들, 딸이 있었다면 상속 지분 큰 자가 같기 때문에 없죠. 그때는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키 단어 나왔네요. 문장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상속 단어가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다면 납세자는 주된 상속자다. 그리고 주된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된 것이 주된 상속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면서 납세자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서 먼저 동그라미 5번 먼저 갑니다. 또 5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4번과 6번에 대한 내용 키 단위만 집어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5번 내용을 볼 때에 5번에서 먼저 예습은 안 해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문장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려 줄게요.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하게. 연부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연부란 단어는 연 단위로 돈 준다라는 내용이 연부입니다. 연 단위로 돈 주는 경우가 연부죠. 그리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에다가 동그라미.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여기에서 납세의무자인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 국가란 말, 그렇지 않으면 국가란 말, 그리고 연부란 말, 그리고 무상이란 말, 요 세 단어가 다 나와줘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됩니다.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왔는데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 더 빠지면 납세 의무자인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 단어는 국가, 연부, 무상이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매수계약자의 뜻부터 먼저 봅시다. 매수계약자의 뜻. 매수계약자의 뜻을 알려면 매수인이라는 단어와 비교, 연결시켜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매수인은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이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 되었고요. 그 매수계약자는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매수계약자예요. 그 매수계약자는 계약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자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본다면 연부란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다가 연부죠. 그럼 연 단위로 돈 주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연부 기간 연도 동안에 재산세 납세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뜻으로서 연부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부란 단어가 있었을 때 매수계약자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연부란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계약자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연부에 대한 내용은 연부 기간 동안에 재산세 납세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가정에 대한 이유로서 이때 시점에 국가와 매년 말 2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하다. 이랬으니까 국가와 매년마다 돈 주죠. 이 돈이니까 연부계약 체결했죠. 연부계약 체결하다. 이렇게 끝났다 합시다. 끝났으면 1년 말일 때 5억 주고 또 1년 말일 때 5억 주면서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를 했던 시점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연부란 단어가 없었다면 요 후년도를 말한 거예요. 이 후년도를 말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과세율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부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납세의무자 정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니까요. 이 연도에 납세의무를 정하는데 이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소유권은 국가 소유권이에요. 국가 소유권으로서 국가 요 두 개 년도 너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국가 너가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연부기간 2개 년도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서 국가와 연부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계약자 너 이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돈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그랬으면 국가 대신에 매수계약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대신에 매수계약자 너가 재산세 납부하는 거예요. 이 매수계약자란 말은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란 말과 또 같은 말이겠죠. 이제 매수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꼭 나타나야 될까요? 국가란 말 있어야 되고 연부란 단어도 있어야 되고 무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줘야 납세문자 매수계약자가 나옵니다. 이제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왔는데 요 국가, 연부, 무상에서 한 단어라도 빠진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이 세 단어가 다 있어줘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제 문장을 고쳐볼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다. 이러면 어떨까요? 틀렸죠. 저는 단어의 단위로서 딱 한 글자만 바꿨어요. 국가 나왔었죠? 연부 나왔었죠? 그리고 요 무를 유로 바꿨어요. 이 바꿨다. 그랬으면 이 말은 국가가 연부 기간 동안에 매수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사용 수익은 누가 하냐? 국가가 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비과세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요.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것은 매수 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국가란 말과 연부란 말과 무상이란 말이 다 나와줘야 매수계약자는 말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연부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오면 연부란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선수금 받아 선수금이란 말을 기억하려면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다 있는 회계 용어예요. 선수금이란 말과 그다음에 선지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선수금 받아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 설명하게 되면 회계적 용어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혹시 동영상 보시면서 경영학과 출신에 대한 내용들은 참 회계는 어렵지라고 느낄 거예요. 어렵죠. 교회 가서 회계하려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문제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연부란 말과 선수금 받아라는 말은 차이가 있으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부란 말과 선수금 받아라는 말은 같다 생각하시면서 연부란 말이 없이 선수금 받아 이 말이 있으면 그때 무상 나오고 국가 나왔으면 납세자는 매수 계약자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4번. 4번에 대한 내용도 키단어 있어요. 키단에 대한 이유로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납세자는 수탁자 하시면 됩니다. 신탁법에다가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서 수탁자에다가 동그라미로 하면 되는데 이제 수탁자 옆에 문장이 만약에 더 있다면 유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유로서 각각 다른 납세의무를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수탁자로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자는 수탁자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또 6번에 대한 내용도 문장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녹줄이에요. 그 녹줄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 하나만 빼드리면 여러분들은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키단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채비지, 보류지예요. 자,
동그라미 6번 밑으로 두째 줄, 첫 글자 서 일정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중간 가보시면 채비지 나오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 보류지에다 동그라미. 그럼 채비지와 보류지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을 때 사업 시행자 거다고 배웠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3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또 1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도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인데 거기에서 키단에 있어요. 키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얘가 키단어예요.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에다가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서 사용자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 소유권 토지인데 일본인이 해방되면서 자기 나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랬으면 소유권이 누구 건지 알 수 없죠. 그때에 대해서는 사용한 자가 사용 수익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사용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는 것은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 페이지 가보죠. 앞 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중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공유재산 나와요. 공유재산의 말은 공동소유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소유재산에 대해서 소유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만큼 소유된 것은 지분만큼 소유하겠죠. 그래서 공유재산 이렇게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 그리고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자, 공유재산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 그리고 가로 보세요. 가로에서 지분 표시가 없다 이랬으니까 가로 안에서 나온 말이 균등이란 말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할 때 납세의무자 원칙은 기준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상속 나오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으면 주된 상속자로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순서로서 판정된다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뒤에 문장이 더 있다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그리고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왔으면 매수계약자, 연부란 말이 없다면 선수금 받아 나와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 매수계약자는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용자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리된 내용으로서 문제가 하나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뒷페이지 보죠. 뒷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서 3번 문제. 3번 문제, 페이지는 203페이지, 3번 문제. 재산세, 납세의무자 틀린 것은 1번.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같이 가보죠.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죠. 사용자가 아니라 공무상 소유자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 2번에서 거기 오른쪽 약간 가보니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불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자, 가보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국가 나왔죠? 거기 더 가보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보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맞죠? 그 다음에 4번 신탁법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죠? 5번에서 상속 나왔죠? 그리고 거기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연결됐음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해서 키단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의 1번이고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인지에 해당 판단 기준 시점은 기준일 현재로 한다. 맞죠? 2번에서 공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있는 거죠. 맞는 문장이고 3번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서 기속 불이인 경우에서 맞고요. 4번 지자체 나왔죠. 더 가보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보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맞죠. 5번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 재산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지분만큼 소유하니까 지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지자체가 정한다겠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지분권자가 납세된 겁니다. 답은 5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시 문제 풀어봤으니까 진도의 단위로서 175페이지 오는데요. 175페이지에서 제3절 과세 물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